부총리님, 네. 김건희 여사께서 개식용 종식의 진심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종식법, 지난 질의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 보고 받으셨죠? 네. 그 김건희법 법률에 마리당 지원금을 최대 60만 원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죠. 법률에는 폐업 전업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 규정만 있고 마리당 수십만 원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건희법이라는 법이 통과될 때 일반 국민들께서 관련 예산이 최소 3,500억 이상 들 거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네.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뭐 일단은 그거는 그 금액 자체를 예상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못하셨겠죠. 네.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께서도 당시에 기재부가 이렇게 예산을 통 크게 쓸 거라는 걸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한 농장에 평균 한 300마리 키운다라고 하니까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이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면서 이렇게 사양산업에 수천억에 달하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부총리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선례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계를 언급하셨습니까?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양산업 내지는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을 경우에 네. 그런 근데 택시 산업 언급하셨죠? 예,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게 나오고 나서 택시 기사분들이 저희한테 아주 대노를 하셨는데요. 택시 기사분들한테 무슨 수억 원의 폐업 지원금을 줬냐라고 지금 대노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택시는 면허 과잉에 따라서 감차 사업을 하는 거지 폐업 지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같은 경우도 최대 250만 원의 철거비와 취업 성공 수당 말고는 금전적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곰사육 종식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부총리님. 네네. 개식용 종식 사업이 택시 감차 사업이랑 곰사육 종식 사업이랑 둘 중에 뭐랑 더 가깝습니까? 이걸 뭘 고민하십니까? 당연히 곰사육 종식이랑 더 가깝겠죠. 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존에 저게 이제 개식용 종식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입니다. 의견 회신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곰사육 종식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개식용 종식에 대해서 폐업 및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것은 타 사례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수용 불가라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법안 검토 의견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부처가 의견을 낼 때 보통 좀 반대라도 완곡하게 신중 검토 의견을 내는 경우들이 많고 수용 불가는 사실상 거의 말도 꺼내지 말라는 수준 아닙니까?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협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국회에 대해서 정식 의견 주신 거지 않습니까? 네. 장관 결재까지 해가지고 수용 불가 수준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었는데 심지어 법률에서 꼭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3,500억의 예산을 예타 면제까지 해서 하이패스로 이렇게 통과시킨 이유가 뭡니까? 글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의 궁극적인 의견은 기재부 의견은 이런 수차례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제정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이런 개식용 종식법에 마리당 60만 원 지원하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산 편성하신 거 기재부 아닙니까? 네, 뭐 예산 편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용 불가라서 여기에는 예산 지원 못하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수천억 쏟아붓겠다. 마리당 60마리 하겠다라고 판단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개식용 종식법이 여기 제정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니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예산 얼마 쓰라는 내용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법안이 제정이 됐으면 네.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논의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님, 네. 원래 이거 지원 못한다는 의견이었다가 이렇게 바꾸실 때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화 받으신 적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실 협의 없었어요? 네, 뭐 저는 없습니다. 하여튼 네, 제가 기재부가 협의한 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라고 하는 지시나 협의 요청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예산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재부는 수용 불가였다가 3,500억을 이렇게 예타 면제를 할 정도로 훅훅 입장을 바꾸는 조직입니까? 이렇게 쉽게 다른 예산들도 입장 바꿔서 지출합니까? 뭐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이 예산 편성 과정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총님, 한국은행 총님 두 분 동시에 뵈서 좋습니다. 같이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 저번 국감 때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경로에 대한 변수들을 몇 가지 얘기하셨어요.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올해 말하고 내년 하는 저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안정됨에 따라 내수 회복이 어느 정도 빠르게 될지,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그 수출 흐름이 계속될지 이런 거에 영향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수 회복 속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패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중이다. 다만 부총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 경기는 저희 예상만큼 올라가지 네. 않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저는 골이 더 심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민생 현장은 거기서 보는 것보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일산만 해도 다 모든 곳이 공실이에요. 자영업자 식당이요? 지금 6개월마다 간판 바뀝니다. 그 주요국 경기, IT 수출, 아까 IT 수출 잠깐 이제 반도체 수출 얘기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반도체의 구조적인 어떤 개혁 이런 부분에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나 이를테면 우리 반도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딱 대만과 비교되는 거거든요.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좀 경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이 공급 시장을 보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질적 성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구조적인 개혁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고사양 반도체나 뭐 AI에 필요한 그 반도체의 생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두 분이 다 계시니까 제가 금리 인하라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건 참 소잡는 칼이다. 거시 변수다.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각 미시적인 영역들의 문제들이 곳곳에서 지금 대한민국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영진 의원님 그 말씀을 듣다가 답변 중에 지금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자영업자 폐업 수가 줄어들었어요? 혹은 부채가 감소했습니까? 혹은 이자 부담이 감소했나요? 혹은 이 자영업자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다른 일자리로 연착륙하는 그런 경로들을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의원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의원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하면서 자영업자의 그 부채가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냥 그 부채를 만기 연장을 해주고 연장해주는 그런 대책들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도와드리지만 지금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요. 자영업자 지금 대란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있어요. 폐업자 수가 우리가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다시피 정말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지금 금리 인하로 내수를 일정 정도 부양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또 변수가 또 걸렸어요. 그리고 이 환율 문제는 사실은
수입 물가를 또 올려서 소비자 물가에 또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럼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새로운 변수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님이 지금 재정정책 믹스 관련된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요구를 하시고 있고 그 내수를 이 수출이 더딘 부분에 대한 내수의 어떤 성장 경로를 새롭게 좀 기획하고 재정정책을 획기적으로 좀 전환시켜서 찾아보자라는 것들을 지금 제안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 환율 문제인데요. 적정 환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적정 환율에 대해서는 뭐 저희 외환당국은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저 기사를 지금 띄우셨는데요. 저거는 뭐 제가 잠깐 오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그 기자의 말을 제 말로 잘못 제목을 뽑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총리님, 네. 30조 세수 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3,500억 예산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예, 이게 제가 개식용 종식 사업 보면 볼수록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보호 비용 있지 않습니까? 잔여견 46만 마리가 있는데 그 46만 마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이걸 한 게 농식품부에서 아마 근데 하여튼 일단은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 법이 제정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예산에 잡힌 거고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잠시만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님 여기 계십니까?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밖에서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책조정국장님 일단 좀 들어오시라고 연락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실 게 아닌 게 이게 정책조정국장님도 거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같이 있었고 어쨌든 정부 예산안의 최종 책임은 기재부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집행은 이거에 관련과는 농식품부. 아니, 뭐 물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뭐 35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지금 3,500억이 지금 예타 면제된 사업인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요. 지금 농식품부 통해 가지고 보호비용 90억 제가 책정된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1년에 10,000마리씩 3년간 총 3만 마리에 대해서 마리당 3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나머지 1년에 10,000마리 뭐 이렇게를 제외하고 나머지 45만 마리는 어떻게 하는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정부에서 정말로 확답을 한 게 안락사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마리당 60만 원에 마리당 지원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육업자들이 6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 잔여견을 인수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 포기하고 그래야 마리당 지원금을 주는 걸로 이해하겠죠. 근데 제가 농식품부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호비용 예산도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45만 마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기만 하면 된답니다. 없애기만 하면 된대요. 보신탕 집에 팔아도 된답니다. 부총리님.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그냥 임기 중에 빨리 먹어 없애자라는 수준의 계획이거든요. 보신탕 집에 팔아도 되는데 왜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줘야 됩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거듭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 아니면 이게 되겠냐. 이렇게 그냥 일산천리로 다 통과되겠냐라고 여쭤봤던 게 제가 보면 볼수록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통과된 것 같아요. 부총리님께서도 네네.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물론 그렇죠. 저도 그다음에 아는데, 뭐 근데 국제적으로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그 수립하는 주도하신 거는 의원님들이 국제적으로 상도 받으시고 뭐 저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자 국민들이 착각하는 지점들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45만 마리를 빨리 먹어서 없애자. 임기 중에 빨리 먹어서 없애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굉장히 거의 제노사이드 수준이라서 이걸 왜 그러면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마리당 지원금을 또 준다는 거는 언뜻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큰 문제를 한번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현장에. 어떻게든 없애기만 하면 된답니다. 지금 임기 중에 걔들을 다 없애는 게 목표라는데요. 문제는 이 지금 현장에서 자연 번식이 일어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대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강아지들이 태어난답니다. 근데 강아지들이 태어나는데 보신탕집에 팔 수 있는 거는 파는데 못 팔면 농식품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데드라인 안에 모든 강아지, 개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유기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표현이 정말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매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건희법이라고 하고 아까 부총리님 말씀대로 뭐 상 받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성견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다 먹어 없애자. 어린 강아지들에 대해 가지고는 무슨 강아지 제노사이드 하자. 이런 내용으로 추진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우리 혈세가 3,5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말로 기재부가 예산의 주무부처로서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비극적인 무슨 제노사이드형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이거 잘했다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이 부분 아까 기재부 부총리께서는 대통령실과 직접 협의를 하신 적 없다 그러셨어요. 예산과 관련해서. 네네. 기재부 차원에서도 협의하신 적 없습니까? 네, 확인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럼 혹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요청하면서 이 건은 김건희 여사님 관심 사업이니까 예산 아끼지 말고 팍팍 빨리 집행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까지는 하진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구멍이 많고 굉장히 비인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러면 그 개들을 가지고 와서 보호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지금 팔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거기다가 마리당 지원금을 준다.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금투세도 지금 유예하느니 뭐 완화하느니 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이거 아무리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라도 임기 중에 다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님도 한번 이 부분 좀 제대로 한 번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우리 그 누구냐 정책조정국장님 제가 2차 보충질 할 때는 좀 들어와 계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 먼저 좀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적립금을 적립하고 계시죠? 예, 보니까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상 순이익금의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정 적립금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고 남는 게 있다면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을 또 적립합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임의 적립금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건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한국은행의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누적 적립금으로 말씀하시면 한 20조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총 자산에 대비하면 3.8%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게 적정한 규모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국제사를 볼 때 한 5% 정도까지는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모자라는 거네요. 예, 아직까지는 좀 모자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을 재정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세수 결손 등으로 어려우니까 그 정부의 세입으로 좀 납부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부총리께 좀 묻겠습니다. 네. 지난해 4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대형 법무법인에다가 자문 의뢰를 합니다. 법률 자문 의뢰를 해요. 그 자문 요청서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20조 원이 넘는 한국은행 적립금 일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해서 국민 부담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달라. 이렇게 자문 요청을 합니다. 그랬죠? 네, 저도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없다. 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네, 네.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자문을 해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4월 21일인데 네. 그 일주일 전인 4월 13일에 기획재정부가 관리재정 수지가 약 31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정부의 세수 동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한국은행 적립금을 조금 갖다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 구상을 누군가 했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자 해가지고 자문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거는 뭐 저도 지금 이걸 자문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예. 작년 4월이면 물론 뭐 지금 적자 이슈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저희가 세수 결손 이슈 이런 그 문제가 크게 부각이 안 됐던 것이고요. 제가 담당 그 실무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 적립금을 낮추자는 입법안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의원 입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정책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 법률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국회에서 언제 그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저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행 그 유사 의원 입법안이 기존 적립금 일부를 세입으로 납부해야 하는 그런 의원 입법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의원 입법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개의 법안이 있었어요. 네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게 있었고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게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데 네네. 2021년 여기 2월 있네요. 달에 양경숙 법안이 발의됐고 네네. 2021년 4월에 고용진 법안이 네, 여기 발의됐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자료에 있습니다. 네. 그죠? 네네. 그래서 2021년 6월 달에 상정이 돼서 소위에 넘어간 뒤로 심사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지나서 이런 법안이 있으니까 법률 자문을 의뢰합니까? 글쎄 뭐 그거는 이 실무 부서에서 뭐 정책 검토를 여러 개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법이 그랬을 거라 저는 추정을 합니다. 뭐 전 보고를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관련해서 부분에 대해서 네, 보도가 있었는데 네, 네. 경향신문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들으려고 취재를 하니까 기재부 한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던 2021년 하는 적립금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해 정부도 현행 법상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해요. 네, 네. 2년 전에 법안이 발의됐는데 2년 후가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알아봅니까? 그때 법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내려면 그 직후에 법안이 발의된 직후에라 자문을 의뢰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예상되니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국리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런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탐색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해요. 아니 제가 의원님 그 저희들이 물론 뭐 제가 이걸 법률 자문을 하고 이런 내용 자체가 이 정책 검토한 내용 자체에 이제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실무 부서에서 네. 과거에 의원님이 내신 법이 있으니까 이걸 법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의원님께 아니 있잖아요. 법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2년 전에 낸 법을 그 당시에 법률 의뢰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나서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 드리는 그것의 말씀이- 힌트를 받아서 네네.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안으로 고민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누군가 했지요. 뭐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 자문을 받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아니 근데 그 힌트를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낸 법을 갖고 그런데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법안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참 무식한 사람인데 한국은행법을 읽어보니까 적립금을 가지고 납부할 수는 없도록 딱 규정되어 있어요. 예? 적립금은 손실 보전에만 사용하도록 딱 규정되어 있어요. 한국은행법 100조에.
하여튼 그래서 로펌에서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저 자문료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자문료를 이거 로펌에다가 법률 의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국어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료 얼마나 들었는지 저한테 네,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 네, 부총리께 세수 부족 상황에서 행정부가 또다시 부자 감세로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지적하려고 합니다. 부총리님, 네, 세금은 우리나라의 공동 자산입니다. 시급하고 절실한 국민들께 귀하게 써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자 언론 기사네요. 4살 난 외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근심, 씻길 곳조차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 푸세실 화장실, 아직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22년에 최소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83만 가구랍니다. 그 중에 우리 아동들은 94만 명이 소위 주거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저희가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 서비스 혁신이라는 걸 발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혹시 지난 2년 동안 최소 주거 기준 미달 주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1년에 몇 가구씩 제공했는지 혹시 부총리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가 주거복지를 포함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분들은 하지만 증거율이 많이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꼭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출이 우리 OECD 3분의 1 수준이고 꼴찌에서 5번째라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첩회연대가 정부에 작년에 권리 예산을 1조 5천억 원 요구했지만 거절됐고 271억 원 증액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재부에서 반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올해 증가율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 지금 결국 우리 장애인분들은 이동권은 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거든요. 현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조 5천억 원 요구를 하는데 그 대비해서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세법 개정안 낸 거 보면 5년간 18조 원 세입 감소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로도 감소한다는 게 있고 오늘 또 존경하는 천하라모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개식용 종식 총사업비로 3천억 원이 든다는데 장애인들의 현재 기본권 중에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1조 5천억 원을 참 못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질의를 합니다. 부총리님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기준에 비해서 좀 지나치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OECD 기준으로 주거 빈곤 아동이나 장애인 기본권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요? 뭐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헌법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한국은행 총재님도 계시니까. 우리 헌법 전문이 우리가 모두 지켜야 될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해야 되고요.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또 책임과 의무도 완수하게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요. 결국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5,100만 정도 되십니다. 헌법 1조 1항에 민주공화국인데 이거 특별한 의미를 사실 힘을 못 가져요.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공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고요. 핵심은 두 번째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수단이 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PPT 다시 돌아가세요. 앞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 관련해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경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모두 다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주의 이념이 나오지만 우리 헌법에는 존엄주의다. 디그노크라시, 존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 존엄은 뭐냐? 모욕, 무시, 배제, 차별당하지 않아야 되고 모두의 존엄이 존중받는 품위 있는 사회. 그리고 그 핵심은 취약한 자, 비통한 자의 존엄이 존중될 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PPT를 넘기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수단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다수 국민의 반환은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력 분립, 의회제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걸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최근에 정책 발표에 대해서 제가 반헌법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헌법재판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도 수단입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다음 PPT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헌법적으로는 태어나면서 존엄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출생이 이미 운과 불행을 좌우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관계적 존재지 않습니까? 서로 평등한 주체로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성함으로써만 비로소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관계는 국가가 만드는 거예요. 법과 제도, 문화 등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호 부조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정치적 질서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용인하는 경제적 질서 안 된다는 거죠. 가난과 불평등은 우리 모두의 적이다라는 인식이 전 국민이 가능해야 됩니다. 재산권 수단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재산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 재산권, 사유재산권의 절대적 주장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국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국가는 이런 사회 정치적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존엄한 존재가 돼서 자유를 누린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정치적 과정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동 주거 실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장애인의 기본권 관련한 부분은 과연 3만 달러가 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왜 예산 계획을 세워서 매년 못 개선을 시키는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행정과 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총리님께서 특히 재정과 이 세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뭐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족하지만 저희가 올해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 예산 증가율 대비 그래도 저희가 상당 나름대로는 그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 주신 것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헌법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저도 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면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헌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저희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헌법 정신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걸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조평공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께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7월 달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포인트 7월 달에 올렸습니다. 석 달 전에. 그리고 바로 10일 전에 기재부 그린북 경제동향에서 수출, 제조업,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거다. 바로 10일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재부에서 잘못된 시장에 잘못된 이런 사인들을 계속 보내시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의 신뢰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경제 수장들이 말하는 그리고 그 경제 대표되는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오류를 범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장관님. 네, 말씀하세요. 네, 계속 그러면 질문을 할까요?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답변을 죄송합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7월에 한 거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7월에 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미 상향시켰냐고요. 5월달에, 그러니까 제가 네. 뭐 지금 와서 말씀드리긴 뭐하냐면 OECD가 이미 5월달에 2.6% 우리나라 전망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 10일 전에
그린북에서 경제 동향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린북에서 이번에 네. 3분기 GDP가 나왔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저희가 통관 수출까지 보면 전년 동기비로는 지금 6%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의 증가세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기저효과잖아요. 다만 증가세 자체가 네, 둔화됐다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22년도 대비해서 지금 15개 품목 중에 지금 선박, 일반 기계 그리고 자동차 빼놓고는 다 22년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수출이. 근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이렇게 그 상향 조정할 때는 뭔가 뚜렷한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경제 동향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들 나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 참여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다 매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총재님, 지금 환율 문제인데요. 환율이 뭡니까? 환율이 되게 많은 걸 표현하고 있죠. 예, 그 국가의 이제 원화 가치인데 이게 참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수출 좀 말씀드렸고, 그 지금 이제 아세안 쪽에 부총님도 같이 좀 들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세안 쪽에 대통령 순방 일정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다 치고 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세안 쪽은 왜 22년도 대비 40%나 수출이 줄어들었을까요? 아세안 쪽을 묶어 보면은요 거의 중국만큼 합니다. 규모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다 묶어 보면, 예? 태국까지 이쪽은 40%나 줄었어요. 그런데 이 공급망은 사실은 조금 별도로 중립적 외교를 통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고, 이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도 저는 하나의 구멍들을 그 통로들을 좀 잃어버린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총재님, 그 지금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요. 예.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네.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이민자가 그렇죠. 늘어나고요. 예. 두 번째는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성, 캐피탈은요? 캐피탈은 뭐 특별하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리쇼어링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투자들?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네. 미국 전체 규모를 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직 아닙니다. 네, 그 제가 보는 데이터하고 조금 총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세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그래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정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리쇼어링 정책도 그렇고요. 지금 삼성도 계속 그렇게 투자하고 2차 전지도 계속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IMF가 2.6%에서 2.8% 포인트, 0.2% 포인트 또 상향 조정했어요. 고용 지표도 좋고요. 지금 경제 성장 경로도 좋아요. 경제 이 침체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최초의 금리 인하 했을 때 그때 우려했던 경기 침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 환율이 달러 인덱스 대비 좀 튀어요.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하고 일본의 환율이 낮은 거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북한 문제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근데 엔화도 뭐 약세긴 하지만 전체 달러 인덱스 대비 네. 우리가 좀 튀입니다. 이게 다른 요인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예. 환율이 사실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 통화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반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4, 4분기 남았는데 내년도도 올해만큼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저는 좀 어렵다고 대한민국이 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금 그 부분도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내수, 소비, 여타 지표들이 우리 경제 체질이 좋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정책 믹스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부총리께서는
되게 고수하고 있어요. 이 감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IMF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부총리하고는 좀 다른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담을 쌓고 좀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리 인하와 사실은 재정 정책과 믹스가 되면 한번 변환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하고 총재님 한번 마지막 답변 한번. 네, 한 가지 제가 아세안 수출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24년도로서는 플러스고요. 23년도가 뭐 마이너스 1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0%라는 숫자는 제가 22년도요. 그거는 뭐 그 당시에 베트남의 영향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율 부분은 물론 여기 총재님 계시지만 제가 이번에 미국 출장 가서 무디스를 만나보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건전성이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나 이런 분의 신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책 부분은 아까도 총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저희가 뭐 낙관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건 데이터에 저희 근거해서 저희가 전망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GDP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한번 짚어보고 저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뭐 보완할 사항들도 하는데 다만 그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아까 타겟티드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